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제가 오늘 왜 가져왔을까요? 영화 오디세이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딸을 죽인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됐거든요. 이거 정말 철학적 문제예요. 어떤 것이 정의일까?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상황일까? 헥토르는 용기를 가지고 성벽 앞에 섰지만 이 순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와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죽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화해하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드는 거겠죠. 정말 잔혹한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낭만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은 호메로스 도장 깨기를 하기 위해서 일리아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께가 보이시나요? 진짜 이 쇳불도 단김에 뽑으랬다고 오디세이아를 읽은 김에 이 여세를 몰아서 일리아스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인생에서 또 언제 이렇게 두꺼운 대서사시를 읽을까 싶어서 두 권을 읽어봤는데 합치면 이 정도 두께입니다. 이건 정말 벽돌책이 맞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이건 제 생각에 거의 하프 마라톤 2번 해서 풀 마라톤 완주한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되는 그런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권을 더 가져왔거든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제가 오늘 왜 가져왔을까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오늘 제가 다룰 일리아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쉽지 않네요. 궁금하시죠? 네, 그 이야기는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이야기에서 곧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일리아스가 오디세이아보다 더 재밌어요. 이 재밌는 걸 남겨두고 오디세이아부터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먼저 일리아스의 뜻부터 짚고 갈게요. 일리아스는 영미권에서는 이제 일리아드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리아드는 일리온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일리온은 트로이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트로이 성체의 이름. 그래서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트로이 전쟁 전체를 다룬 게 아니라 그 한 10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거의 마지막 해 약 50일간의 전투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서 본 그런 내용의 대부분은 이 일리아스 책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죠. 트로이의 목마는 일리아스에도 여전히 안 나와요. 대신에 인간의 분노, 연민, 고뇌 이렇게 전쟁터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본질적인 감정에 집중을 하죠. 일리아스는 진짜 완전 흥미진진한 박빙의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전 세계 1위 팀과 2위 팀이 붙었어요. 둘이 싸우는데 그 경기에 뭐 음바페, 메시, 홀란, 해리케인 이런 올스타가 총출동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를 관전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리아스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생겨요. 그 팀 중에서도 특정 선수, 특정 캐릭터가 출전을 했을 때 더 응원을 하게 되고 페널티킥처럼 1대1 매치가 붙을 때는 진짜 막 긴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분명 트로이 편, 그리스 편 이렇게 둘 중에 한 팀으로 마음이 기울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축구 경기의 심판이 너무 많습니다. 심판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고요. 심지어 계속 편파 판정을 내려요. 하늘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계속 경기에 개입을 하고요. 심판이 자기가 막 공을 받아서 골을 대신 넣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막 레드카드를 줘서 쫓아내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하데스로 보내버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로 읽었을 때는 그때는 그리스 편이었어요. 일단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잖아요. 유부녀를 뺏어와서 아내로 삼아버리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일리아스를 완독하고 나니까 저는 트로이 편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더라고요. 파리스는 여전히 한심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파리스의 형 헥토르나 아니면 파리스의 아빠인 프리아모스에 제가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리아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트로이 팀은 약체예요. 헥토르 말고는 딱히 활약하는 장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트로이 팀은. 이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되는 마음도 있고 또 헤라와 아테나가 워낙 그리스 편을 들면서 계속 전쟁에 개입하는 모습이 좀 얄밉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팀을 응원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각자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 갈릴 것 같거든요. 책에서 헤라라든지 아테나 그리고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이고요. 아폴론이라든지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아레스 이런 신들은 트로이 편입니다. 제우스는 어느 정도는 중립을 지키지만 결국에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리고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헤라나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파리스의 심판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서 트로이에게 앙심을 품었고 호세이도는 또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에게 당한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신들의 개입이 너무 많으면 자의적으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주고 이러면 좀 허탈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신들의 개입이 높을까? 왜 이렇게 신들의 비중이 높을까 궁금했는데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의 존재는 최고의 영웅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좀 성공했다고 오만방자해지는 거,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유세 떠는 거를 최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신들의 존재를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거를 일깨워 주는 거죠. 인간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오만을 부리면 신이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거죠. 근데 겸손함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최고의 리더력으로 여겨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놀란 감독님이 이 신들이 개입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많이 없앴잖아요.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어떤 PTSD 증상 중 하나로 보일 정도니까요. 아테나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환각? 또는 오디세우스가 스스로의 내면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놀란 감독님이 해석한 점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일리아스 속 영웅들은 신들의 예언도 많이 듣죠. 죽을 운명, 죽지 않을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나라면 내가 죽을 운명인지 안 죽을 운명인지 그 예언을 알고 싶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고 싶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트로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 파리스가 트로이 전체를 멸망시키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던 거예요. 이 아들 파리스를 살려두면 트로이 백성 다 죽고 나라가 몰락한다는 거였죠. 근데 흥미로운 건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도 트로이로 싸우러 가기 전에 비슷한 예언을 듣습니다. 딸이 있었거든요. 이피게네이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리스 연합군이 출항조차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계속 묶여 있을 거다. 참 기가 막힌 예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온 공리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일리아스 속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희생하면 전체가 살아요.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한 명이 희생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만요. 한 명의 가치와 나머지 999명의 가치는 누가 정하죠? 그리고 그 한 명이 만약 내 아들이나 딸이라면 죽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명이 죽임을 당하고 999명이 사는 게 옳다면 두 명이 죽고 998명이 사는 것도 옳겠죠? 그럼 세 명이 죽고 997명이 사는 것도 옳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면 400명이 죽임을 당하고 600명이 사는 건 옳은 상황일까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한 트롤리 문제가 딱 이 상황이거든요. 트롤리 문제가 뭐냐? 전차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앞에는
5명의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전차는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방향은 틀 수 있어요. 이 방향에는 한 명이 묶여 있어요. 이 전차에 내가 이제 레버를 당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은 전차가 쭉 여길 통과해서 5명이 죽게 되겠죠? 내가 근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레버를 당겨서 방향을 바꿔요.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한 명만 죽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5명을 죽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한 명을 죽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소극적으로 행동하느냐. 근데 레버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공리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아모스는 차마 아들 파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아가멤논은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고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오디세이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딸을 죽인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됐거든요. 이거 정말 철학적 문제예요. 어떤 것이 정의일까?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상황일까? 근데 저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읽어온 책들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연결될 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리아스의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리아스의 첫 번째 챕터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왜 화가 났나? 그리스군이 전쟁도 안 풀리고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킬레우스는 이게 다 아가멤논이 아폴론 씨는 화나게 해서 그런 거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아가멤논은 왜 아폴론 씨는 화나게 했냐? 아폴론의 사제를 무시하고 그의 딸인 크리세이스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더 좋다고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흉조만 예언하는 자여, 언제 내게 한 번이라도 길조를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우리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 내가 크리세스의 딸을 내 집에 오랫동안 붙잡아두고 싶어 엄청난 몸값도 거절하고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나는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그녀를 더 좋아하네. 용모나 키나 마음씨나 솜씨에서 아내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녀를 돌려보내는 편이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네. 하지만 즉시 나를 위한 상을 준비해야 할 거야. 저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아가멤논에게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 아가멤논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남자는 불륜을 해도 되고 여자는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였긴 했죠. 자, 근데 아가멤논은 계속 고집을 피워요. 나 싫다. 급기야는 아킬레우스와 전리품을 놓고 싸우기 시작해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마음에 두지 않고 분노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려주리라. 아폴론께서 크리세스의 딸을 빼앗아 가려 하시니 나는 그녀를 내 배에 태워 병사들과 함께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다음 내가 직접 당신의 막사로 가서 당신이 상으로 받은 뺨이 예쁜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겠소. 그때는 여성들이 전리품, 트로피였으니까 물건처럼 막 교환도 하고 그랬거든요. 야, 아킬레우스, 그러면 너가 받은 브리세이스 내가 도로 가져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했어요.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서는 두 남자가 여성 전리품을 두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이 장면이 어떻게 묘사됐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네요. 무튼 결국 아가멤논은 브리세이스를 데려갔고 천하의 아킬레우스는 엉엉 울어요. 아킬레우스가 사실 굉장한 마마보이거든요. 테티스는 치맛바람이 엄청났고요.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뭐든 할 기세예요. 아킬레우스는 이 일리아스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 테티스를 찾거든요. 아킬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전우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 잿빛바다 기슭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 저를 오래 살 수 없게 낳으셨으니
높은 곳에서 천둥시키는 제우스께서 제 손에 명예라도 쥐어주셔야 하지 않나요? 지금은 제게 털끝만큼의 명예도 주지 않으십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제게 주어진 상을 빼앗아 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우스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자 바다 깊은 곳에서 그의 존귀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곧장 안개처럼 수면으로 올라와 눈물을 쏟고 있는 아들 앞에 앉아 손으로 쓰다듬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슬픈 일이 생겼느냐? 나도 알아야겠으니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훤히 다 아시는 일을 굳이 왜 말씀드려야 합니까? 라고 징징댄 거죠. 아킬레우스가. 엄마, 아가멤논이 나에게 주어진 전리품 뺏어갔어. 제가 다 모욕했어. 그랬더니 테티스가 엄마가 제우스한테 얘기할게. 걱정 마, 애기야. 그리고 제우스에게 간청을 해요. 이 장면이 또 묘사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이 그림이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시여, 제가 전에 불멸의 신들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의 도운 일을 봐서라도 소원을 이루어 주어 제 아들을 명예롭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다른 자손들보다 일찍 죽을 운명이랍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인간들의 군주 아가멤논이 그 아이의 상을 빼앗아 명예를 짓밟아 버렸지요. 그러니 올림포스의 지략가 제우스께서 그 아이의 명예를 되찾아 주세요. 아카이오스인들이 제 아들을 존중하고 더욱 우러러 볼 때까지 트로스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 팀에 복수를 해달라는 거죠. 제 아들의 명예를 찾을 수 있게. 테티스의 이 간청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삐져서 싸우지 않는 동안 그리스가 트로이에게 계속 밀리게 돼요. 그러던 중 파리스와 메넬라오스가 운명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파리스의 별칭이 알렉산드로스였거든요. 전사를 구하러 오는 자 이런 뜻인데 이름만 들으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시무시한 활약을 할 것 같죠. 자, 아내를 빼앗은 자와 아내를 뺏긴 자, 빼앗은 자와 뺏긴 자의 대결. 근데 생각보다 파리스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물러납니다. 그걸 보고 형 헥토르가 파리스를 꾸짖죠. 아주 매콤하게요. 가증스런 파리스, 잘생기기만 했을 뿐 여자에 미친 사기꾼아. 네 놈은 아예 태어나지 않거나 결혼하기 전에 죽었어야 했다. 그렇게 되었어야 했어. 그랬더라면 사람들에게 이 지경으로 창피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긴 머리의 아카이오스 전사들이 네 번듯한 외모만 보고 우리 군의 으뜸 장수라 여겼다가 이제 네 안에 용기도 힘도 없음을 보고 비웃고 있으리라. 충직한 전사들을 모아 항해할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 이방인들과 어울리다가 먼 땅에서 미녀를, 그것도 용사의 아름다운 아내를 약탈해와 네 아버지와 이 도성과 모든 백성에게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 자가 이제는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너 자신에게는 수치와 치욕을 안기는구나. 정말 메넬라우스와 상대할 생각이 없느냐? 그와 상대해야 네가 취한 여자가 어떤 사내의 소중한 아내였는지 알 게 아니냐. 흙먼지와 뒤섞여 그와 맞붙어 싸울 때는 아프로디테의 선물도 너의 머리채와 잘생긴 외모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파리스도 민망하겠죠. 헥토르 형님, 형님의 꾸짖음은 정당합니다.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트로스인과 모든 아카이오스인을 자리에 앉게 한 후 그 한복판에서 저와 메넬라우스가 헬레네를 걸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헥토르가 양쪽 군대 중간에 서서 파리스와 메넬라우스 둘 중에 이긴 사람이 헬레네를 비롯한 모든 걸 얻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호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오케이, 너희 아버지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맹세로 조약을 맺게 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헬레네의 시아버지 프리아모스라는 왕이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파리스가 죽을 수도 있을 상황에서도 헬레네에게 이 전쟁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애야, 이것은 네 탓이 아니라 아카이오스인과 피눈물 나는 전쟁을 불러일으킨 나의 신들 탓이다. 그러니 이리 와 내 앞에 앉아. 이전에 남편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보고 저 거구의 전사, 용맹하고 키 큰 아카이오스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내게 말해다오. 너의 예전 남편과 너의 지금 남편이 싸우는 걸 같이 보자. 라고 며느라기에게 얘기해 준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서로 싸우게 됐는데
메네라우스가 파리스를 죽이려 하던 찰나에 아프로디테가 안개로 파리스를 보호해서 파리스의 방에 내려놔요. 치트키를 쓴 거죠. 헬레네는 싸우다가 도중에 방으로 와버린 파리스를 꾸짖었는데 파리스는 정말 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 함께 누워 사랑을 즐깁시다. 전에는 내 마음이 이처럼 애욕으로 뒤덮인 적이 없었소. 지금 나는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달콤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싸우다가 중간에 도망쳤는데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철이 없습니다. 헥토르는 이렇게 한심한 동생 파리스 대신에 전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동생을 계속 혼내요. 혼날만 하죠. 그리고 헥토르가 그리스 너네 나랑 1대1로 붙어 도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리스에서는 누가 이 헥토르와 붙을지 9명이서 제비 뽑기를 해요. 각자 제비에 표시를 하고 아가멤논의 투구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아스의 제비가 당첨이 됐는데요. 헥토르와 아이아스가 1대1로 데스매치를 하다가 밤이 와서 그냥 무승부로 마무리를 짓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헤어져요. 뭐 칼이나 허리띠 같은 걸 교환해요. 그리고 양쪽 군대가 잠깐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할 시간을 갖기로 합의하죠. 그래서 들판에서 양쪽 군대가 만나서 서로 시신을 가져가요. 이런 장면에서 일리아스는 정말 잔혹한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낭만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 중에 갑자기 1대1로 데스매치를 하고 결판 후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또 양쪽 군대가 만나서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자, 근데 헥토르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아내 안드로마케를 만나러 가죠. 안드로마케도 나중에 참 전쟁 후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인물인데요. 나중에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빠도 아킬레우스에게 죽고 자기 자신도 아킬레우스 아들의 첩이 됩니다. 안드로마케는 당연히 남편이 너무 걱정되니까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헥토르가 아내에게 한 말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보, 나도 그 모든 일이 걱정돼요. 하지만 내가 겁쟁이처럼 전쟁을 피해서 멀리 물러난다면 트로스인과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트로이아 여자들 앞에서 몹시 부끄럽지 않겠소? 내 마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소. 나는 언제나 트로스인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 아버지와 나 자신의 위대한 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요.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에게 끌려가 자유의 날에 빼앗겼을 때 겪을 고통이라오. 당신은 다른 여자의 지시에 따라 배를 짜고 물을 길어 나르며 죽기보다 싫은 삶을 억지로 살게 될 것이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노예의 삶에서 당신을 구해줄 남편이 없음을 실감하고 또다시 새삼스럽게 괴로워할 테지. 그러니 당신이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죽어 땅속 흙에 묻혔으면 좋겠소. 이래서 제가 헥토르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내한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하데스로 데려가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운명이라면 그걸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헥토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집에서는 통곡을 해요. 어차피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할 걸 다들 아는 거죠. 아가멤논은 결국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킬레우스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 화해를 시도하죠. 브리세스를 비롯한 전리품들을 돌려주고 자기 딸까지 줘서 결혼시켜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뒤끝 있는 아킬레우스는 이 화해 요청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결국 아킬레우스의 소울메이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 대신 아킬레우스의 아름다운 갑옷을 입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트로클로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전쟁의 양상을 완전 바꿔버리죠. 헥토르는 전장에 나선 파트로클로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뺏어 입어요. 이 일로 아킬레우스는 엄청 충격을 받아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완전 무너져 버리죠.
아킬레우스는 땅바닥을 뒹굴고 머리를 쥐어뜯고 시체를 막 안고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킬레우스가 정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 사이의 관계를 친구 관계 그 이상 연인 관계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동성애가 흔했다고 하니까요. 저도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살짝 헷갈릴 정도로 묘사가 이어지거든요. 그 슬퍼하고 분노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 감정의 깊이가 이거는 연인 사이의 감정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그 분노로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을 맹세해요. 파트로클로스여, 나는 이제 자네를 따라 대지 아래로 가려 하네. 하지만 용맹한 자네의 목숨을 앗아간 헥토르의 무구와 머리를 이곳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결코 자네를 보내지 않겠네. 트로스인의 훌륭한 아들 12를 자네의 화장용 장작더미 앞에서 참수하여 자네의 죽음에 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네. 그때까지 자네는 이 함선들 옆에 이대로 누워있게. 우리가 필멸의 인간들이 세운 풍요로운 도시들을 함락시키고 우리의 힘과 긴 창으로 힘들여 얻은 트로이아 여자들과 땅에 끌리는 주름치마를 입은 다르다니아 여자들이 자네 앞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쏟으며 곡하게 될 것이네.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친구를 잃고 엉엉 울고 있는 마마보이 아킬레우스에게 또 테티스가 가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새 갑옷을 건네줍니다. 학교 준비물 챙겨주는 엄마 같죠? 이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은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멤논이 나는 브리세이스를 건드리지 않았고 아직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맹세를 신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아킬레우스는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웃기죠? 자, 이제 트로이 최고의 영웅 헥토르와 그리스군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1대1로 맞붙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가장 센 사람들끼리 맞붙은 거예요. 헥토르는 성문 앞에서 아킬레우스와 맞설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이 헥토르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애초롭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헥토르야. 아킬레우스는 너보다 훨씬 강한 자니 그의 손에 쓰러져 죽음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없이 너 혼자 그 자를 기다리지 마라. 가엾은 녀석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신들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자는 나의 수없이 용맹한 아들들을 죽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데려가 팔아 나와 생리별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너만 아킬레우스에게 쓰러져 죽지 않는다면 다른 백성은 그들 때문에 오랫동안 비탄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아, 성벽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트로이아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해내고 아킬레우스에게 큰 영광을 넘겨주지 않으며 너 자신도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이처럼 정신이 멀쩡한데 제우스께서는 노년의 문턱에 선 내게 안 좋은 일을 많이 보게 하여 비참한 운명 속에서 죽어가게 하시니 이 가련하고 불운한 아비를 불쌍히 여겨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려. 아들이 죽는 걸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헥토르는 용기를 가지고 성벽 앞에 섰지만 이 순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비굴하게 화해 요청을 할까? 이런 내적 갈등도 들고요. 지금 내 꼴이 뭐란 말인가. 내가 오만하고 경솔해 백성을 파멸에 빠뜨렸으니 트로이아 여자들에게 부끄럽구나.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겠지. 헥토르는 자기 힘만 믿다가 백성을 파멸에 빠뜨렸다. 그러니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워 그를 죽이고 돌아가든지 도성 앞에서 그에게 영광스레 죽는 편이 훨씬 낫다. 하지만 내가 방패와 투구를 내려놓고 아킬레우스에게 직접 가서 분쟁의 원인이 된 헬레네는 물론이고 트로이아로 가져온 모든 재물도 그녀와 함께 주워 가져가게 하고 이 도시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와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죽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헬레네도 모든 재물도 다 돌려줄 테니까 화해하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드는 거겠죠. 양가적인 감정, 계속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헥토르는 결국 성벽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쫓고 쫓기고 둘은 프리아모스의 성 주위를 3바퀴나 돌았어요. 헥토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 트로이의 성을 3바퀴나 돌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킬레우스는 마침내 헥토르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헥토르에게 치욕을 안겨줄 정말 잔인한 일을 계획해요. 내 친구를 죽인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헥토르의 2발에 구멍을 뚫고 그걸 끈으로 꿰맨 다음에 전차에 매달아서 끌려가게 해요. 성 위에서 그 자신의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는 모습을 본 전차에 그 시신이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프리아모스는 견딜 수가 없죠. 성문 밖으로 막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노인을 말렸어요. 노인은 땅바닥을 구르면서 애원했죠. 친구들이여, 이러지 말게. 걱정되겠지만 나 혼자 성에서 나가 아카이오스인 함선들로 가게 해주게. 저 극악무도한 자가 동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노인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니 내가 그자에게 간청해 보겠네. 그자에게도 나같이 늙은 아버지인 펠레우스가 있지 않은가. 나는 다른 아들들을 잃은 것도 마음 아프지만 헥토르라는 한 아들을 잃은 것이 그들 모두를 잃은 것보다 더 애통하네. 그가 내 품 안에서 죽었더라면 그를 낳은 저 지독하게 불행한 어미와 내가 마음껏 통곡하며 슬퍼할 수나 있을 텐데. 아킬레우스에게도 아버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냐. 내가 직접 가서 간청해 보겠다는 거죠. 프리아모스는 무장도 하지 않고 전령 딱 1명만 데리고 아킬레우스를 직접 찾아가요.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받아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겠죠. 여기에서 일리아스 책 전체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리아스에서의 최고의 장면은 피터즈는 전쟁터의 장면이 아니에요.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2손으로 잡고 헥토르를 포함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2손에 입을 맞춰요.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애원했다.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오. 심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분은 나와 연배가 같고 노령의 문턱에 서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못살게 괴롭혀도 파멸과 재앙에서 그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오. 그런데도 그분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오. 반면 나는 트로이아에서 가장 훌륭하고 용맹한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중 아무도 남지 않으니 정말 불운한 사람이오. 내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들 헥토르마저 얼마 전에 당신에게 죽었소. 지금 나는 이 아들을 위해,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이 아들을 돌려받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여기로 왔소이다. 아킬레우스여,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지금 나는 세상 사람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소. 내 아들들을 죽인 사람 앞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소. 그러니 나는 그대의 아버지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요. 그리고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는 둘이 같이 엉엉 웁니다. 프리아모스는 아들 헥토르를 생각하며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생각하며 프리아모스는 일리아스 전체에서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에요. 참 어른답다.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도 일리아스에서 헥토르나 아킬레우스라는 인물도 좋지만 프리아모스란 노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리아모스는 눈앞에서 아들의 시신이 훼손당하는 걸 보면서도 전쟁의 원인이 된 며느리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도의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일리아스는 끝이 나요.
피 터지는 전쟁을 10년 동안이나 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마음 하나로 서로 공감하고 원수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짙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프리아모스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의 두 손에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생각이 났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소니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달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호메로스 도장 깨기로 일리아스까지 다뤄봤습니다. 일리아스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결국 전쟁터 이야기, 서로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그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고 또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는 그래도 이 책의 명장면은 원수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메로스의 작품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철학적이고 또 인간적인 터치가 많이 담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저만의 해석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인생책 중 하나로 꼽았던 책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강독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디세이아 강독을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 기세를 몰아서 일리아스 강독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리아스는 오디세이아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정말 저번 주 금, 토, 일, 월 4일 내내 매달려서 읽어도 다 끝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 분량을 자랑한 책이었는데요. 결국 완독을 해냈습니다. 이 책의 두께만큼, 무게만큼 저의 뇌의 무게도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